2026년 1월 6일 베이징에서 특별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이재명 한국 대통령과 환하게 웃으며 셀카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몇 시간 뒤 중국은 일본을 향해 전혀 다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히토류를 포함한 이중용도 물자의 전면 수출 금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선가 본 적 없으신가요? 네, 불과 6년 전 일본이 한국을 향해 같은 짓을 했습니다. 1월 6일 베이징에서 벌어진 이 정반대의 풍경, 지금부터 그 놀라운 전말을 공개합니다. 블룸버그는 1월 7일 보도에서 중국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 조치를 분석하며 한국에 대한 태도와의 극명한 차이를 지적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모든 품목의 수출을 즉각 금지한다고 발표했고, 차이나 데일리는 히토류 수출 심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노무라 종합연구소는 3개월만 규제가 지속되면 일본 경제에 6,600억 엔, 약 6조 1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특히 디스프로슘 같은 중위토류는 전기차 모터에 필수적인데 일본의 중국 의존도가 거의 100%에 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선가 본 적 없으신가요? 불과 6년 전 일본이 한국을 향해 정확히 같은 짓을 했습니다. 2019년 7월 일본은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전격 단행했습니다. 명분은 안 보였고 실제 동기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국제규범에 부합한다,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규제 대상은 오직 한국이었고 피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됐습니다. 일본은 그때 국제관행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규칙은 우리가 만든다는 오만함이 전면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의 히토류 카드 앞에 선 일본의 모습은 그때 한국과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일본은 이중용도 물자를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합니다. 그러나 일본이야말로 이 방식을 먼저 사용한 국가였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결과입니다. 한국은 2019년 위기를 계기로 불화수소 국산화에 성공했고 일본 의존도를 41.9%에서 7.7%로 급감시켰습니다. 오히려 일본 기업 스텔라케미파는 영업이익이 30% 이상 급감하는 역풍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상황은 당시 한국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히토류는 반도체 소재보다 대체가 어렵고 중국의 글로벌 점유율은 70%가 넘습니다. 일본은 2010년 센카쿠 열도 분쟁 때도 히토류 수출 중단을 겪었지만 여전히 중국 의존도가 60% 이상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은 다를까요? 같은 시기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일본과 정반대의 전략을 보여줍니다. 첫째, 한국은 민감한 사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서해 구조물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고 양국은 차관급 해양경계획정 회담 개최에 합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동수역의 중간선을 긋자고 제안했고 중국은 일부 관리시설 철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공개적 압박이 아닌 실무적 해법을 찾는 접근이었습니다. 둘째, 한국은 북극 항로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 9월 부산 로테르담 구간 시범 운항을 추진 중입니다. 기존 수에즈 운하 경로보다 거리가 32% 짧고 물류 비용을 3, 40% 절감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2025년 이미 상업 운항을 시작한 이 항로에서 한국도 서방 진영 최초로 정기 운항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일본 언론이 충격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은 스스로를 동아시아 물류 허브라 자부해 왔는데 북극 항로가 열리면 한국 부산항이 새로운 거점이 됩니다. 중국은 한국과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일본은 히토류 공급마저 끊기는 상황입니다. 셋째, 이것은 친중도 반중도 아닌 실리 외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동시에 한국의 핵심 이익은 존중받아야 한다며 핵 잠수함 추진도 설명했습니다. 협력할 건 협력하되 양보할 수 없는 선은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세 가지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오늘의 가해자는 내일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은 2019년 한국을 공격할 때 자신이 히토류라는 더 큰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 일본은 자신이 한국에게 던졌던 바로 그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왜 우리만 겨냥하느냐? 둘째, 자원은 무기가 됩니다. 한국은 2019년 위기 이후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일본 의존도를 32.6%에서 21.9%로 낮췄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히토류 탈중국에 실패했고 오히려 의존도가 2020년 58%에서 2023년 69%로 다시 상승했습니다. 셋째, 외교는 힘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일본은 대만 문제로 중국의 레드라인을 건드리며 정치적 메시지를 앞세웠고 그 결과 자원이라는 가장 취약한 지점을
정면으로 얻어맞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협상과 관리 체제 구축으로 중국이 함부로 보복 카드를 꺼내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2026년 1월 베이징에서 벌어진 이 대조적인 풍경은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은 6년 전 일본의 공격을 받으며 배웠고 그 교훈을 실리 외교로 전환했습니다. 일본은 6년 전 자신이 던진 부메랑을 고스란히 맞고 있습니다. 규칙을 만든다고 자부했던 일본은 이제 그 규칙이 자신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중국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일본이 도덕적 우위에서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부메랑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일본은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고 있습니다.